저는 윤혜자입니다. 올해 62이죠.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 살다가 10년 전 이혼하고 다시 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시장 한편에서 작은 약초차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기억차방입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손님들께 차를 내드리죠. 겉으로는 온화해 보인다고들 하지만 속은 좀 다릅니다. 끈기가 있고 계산적이에요. 관찰하는 버릇도 있고 뭐든 장부에 적어두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제 마음속엔 늘 한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1999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에요. 청운기억의원이라는 곳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죠. 병원에선 자연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동네 게이트 볼장에 가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날따라 낯선 남자가 보이더군요. 키가 크고 허리가 곧은 분이었습니다. 게이트볼 채를 들고 있었죠. 그분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향의 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흥얼거리시던 노래였어요. 저는 가만히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분도 제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제 지팡이 끝에 달린 작은 은방울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때는 그냥 신경 쓰이는 정도였습니다. 나중에야 그 은방울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될지 알게 됐죠. 그날 게이트 볼장에서 준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1999년 청운기억의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입원비 영수증이죠. 그걸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청운기억의원 입원비 치료비.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말이죠. 저도 이제 60을 넘었고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죠. 어머니는 달을 참 좋아하셨어요. 밤에 약초를 따러 가실 때도 달빛을 의지하셨거든요.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고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게이트 볼장에 나갔어요. 그 남자분이 또 계시더군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운동하시나 봐요. 그분이 돌아보며 웃었어요. 네, 퇴직하고 나서 매일 나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좋았어요. 제가 물었죠. 아까 부신 휘파람 멜로디 고향의 봄 맞죠? 그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박준호 68이라고 했어요. 은퇴한 집배원이라더군요. 동네에서 게이트볼 좀 친다는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말투가 사려 깊고 정중했어요. 손도 빠르고 깔끔해 보였죠. 저는 그분한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약초차 가게를 하고 있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초차라니 특별하시네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왠지 모를 울컥함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남한테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준호 씨가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요. 준호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손을 저었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그 말에 저는 준호 씨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분 눈에 뭔가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세히 묻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게이트 볼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가끔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제가 가게에 초대했더니 준호 씨가 찾아왔거든요. 가게 안을 둘러보시더니 참 아늑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준호 씨한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차를 내드렸습니다. 오미자차였죠. 준호 씨가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어요. 좋은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집에 오래된 자료가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준호 씨 집에 따라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정돈이 잘 돼 있었죠. 준호 씨가 책장에서 큰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배송 노선 지도였어요. 준호 씨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배원으로 일할 때 담당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 구역을 맡았죠. 그분 손가락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청운기억의원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준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 병원에 정기적으로 배송을 했어요. 의약품이랑 장비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1999년 어느 날 밤 야간에 비표준 화물이 반입됐어요. 제가 직접 운반한 건 아니고 다른 팀에서 처리했는데 기록에 남아 있더군요. 화물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냥 특수 장비라고만 표시돼 있었죠. 저는 준호 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걸 기억하세요? 준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그때 제 연인이 그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 씨가 천천히 이어갔어요. 1999년 말쯤 연인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병원에 가보니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집에도 없었고 가족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냥 사라진 거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성인 실종은 수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찾아다녔습니다. 청운기억의원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준호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분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당시 배송 기록을 몰래 복사해뒀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준호 씨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도요, 제 어머니가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1999년에요. 준호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유품을 다시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초 레시피를 적어두신 수첩이었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뒷면에 낯선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필체가 아니었어요. 누가 휘갈겨 쓴 듯한 글씨로 N-파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숫자도 몇 개 있었어요. 7분 초과 위험. 저는 그 글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N-파동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제가 뭔가 찾았어요. N-파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준호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그럼 같이 알아봅시다. 우리 둘이서요. 그렇게 우리는 팀이 됐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기록과 증거로 진실을 밝히자고 약속했죠. 준호 씨가 말했어요. 혜자 씨, 우리 나이가 이제 어린 게 아니잖아요. 감정으로 덤비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정확하게 가야 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예요. 그 뒤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시장 상인의 성당 구역 모임, 게이트볼 동호회. 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1999년 청운기억의원 출입자 명단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그때 청운기억의원에 아는 사람 입원했던 분 계세요? 간병인으로 일하신 분은요? 시장 언니들이 하나둘씩 기억을 더듬어 줬어요. 아, 거기 우리 친척이 다녔지. 간호사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정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역 모임에서 슬쩍 화제를 꺼내면 누군가는 기억을 해줬죠. 게이트볼 동호회 어르신들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그 병원 좋다고 소문 났었지. 근데 갑자기 문 닫았잖아. 아니, 아직 운영 중이라는 소리도 있던데. 정보가 엇갈렸어요. 저는 준호 씨한테 알아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준호 씨도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당시 배송 관련 정언을 모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제 가게 뒷방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던 중 핵심 인물을 찾았습니다. 최설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청운기억의원 간호팀장이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45쯤 됐을 겁니다. 저는 설령 씨한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통화가 됐어요. 여보세요, 최설령 씨 맞으시죠? 상대방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1999년에 그쪽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때 일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설령 씨가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그때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신입이었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짧게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없을까요? 설령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병원은 건재하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 씨한테 결과를 알렸죠. 설령 씨가 거절했대요.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병원이 아직 운영 중이라면 내부 사람이 나서기 힘들 겁니다. 우리 방법을 바꿔야겠어요. 저는 준호 씨한테 물었어요. 어떻게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설령 씨도 마음을 열 겁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자 씨, 제가 뭘 찾았어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옛날 물건이 나왔는데 미니 DV 테이프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요? 뭐가 담겨 있는데요? 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라벨에 데모 마이너스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어요. 1999년 날짜가 찍혀 있고요. 저는 당장 준호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 씨가 작은 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낡아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준호 씨가 설명했어요. 당시 연인이 이걸 제게 줬어요.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고 혹시 모르니 보관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연인이 사라진 후에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그냥 다락에 처박아 뒀습니다. 이제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준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테이프를 재생할 장비를 구했어요. 동네 전자제품 수리점 아저씨한테 부탁했더니 옛날 캠코더를 빌려줬습니다. 준호 씨 집 거실에서 테이프를 넣었어요. 화면이 지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흔들렸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가 보였고 어두운 방 안으로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큰 기계가 있었습니다. 의자 같은 게 있고 헤드셋 같은 게 연결돼 있었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랑달랑. 음방울 소리였어요. 제 지팡이에 달린 것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위험해요. 목소리 주인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면엔 얼굴이 나오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때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 데모용이니까. N- 파동 7분만 가동하면 돼.
정상 범위 초과하면 자동으로 꺼져.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불안한데요. 지난번에도 문제 있었잖아요. 준호 씨와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N-파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머니 수첩에 적혀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준호 씨가 멍하니 테이프를 내려다 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준호 씨한테 물었어요.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방울 소리요. 그거 제 연인이 달고 다니던 장신구 소리예요. 간병복 주머니에 항상 달고 다녔거든요. 환자들한테 소리로 위치를 알려주려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영상 속 여자 목소리가 준호 씨 연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인은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청운기억의원에서 뭔가 불법적인 실험이 있었고 그게 사람들을 해쳤다는 거. 어머니의 죽음도 준호 씨 연인의 실종도 그 실험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준호 씨한테 말했어요. 이제 언론에 알려야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어요. 오명수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39쯤 됐을 거예요. 명수 기자를 만나러 신문사로 갔습니다. 명수 기자는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60 넘은 사람 둘이 찾아와서 25년 전 얘기를 꺼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테이프를 보여주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명수 기자가 테이프를 보더니 물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1999년 청운기억의원에서 찍힌 거예요. 명수 기자가 턱을 괴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병원 측에서 조작이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준호 씨가 배송 기록을 꺼냈어요. 명수 기자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좀 괜찮네요. 그래도 내부 정언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시 최설령 씨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명수 기자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설령 씨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령 씨, 저 윤혜자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증거가 있어요. 설령 씨가 주저하다가 결국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설령 씨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저는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설령 씨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씨가 대답했어요. 1999년 제 연인이 제게 준 거예요. 간병인이었거든요. 설령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설령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도 그때 신입 간호사였어요. 야간 실험이 있었어요.
안태상 이사장이 직접 주도했죠. N-파동 기억 치료라고 했어요. 비약물 치료라면서 고위층 환자들한테 몰래 시행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몇 명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요. 설령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빚도 있고 가족도 있고 병원에서 협박도 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25년 동안 침묵했어요. 저는 설령 씨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주세요. 같이 싸워요. 설령 씨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설령 씨가 내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구형 장비의 안전 로고와 야간 실험 스케줄표였습니다. 거기에 1999년 날짜와 환자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제 어머니 이니셜도 보였습니다. Y, H. 윤혜자의 어머니 유현수. 저는 손이 떨렸어요. 명수 기자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제 결정타가 필요해요. 그때 명수 기자가 뉴스를 하나 보여줬어요. 안태상 이사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대형 학회에서 신형 N-파동 비약물 기억 치료를 공개 데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명수 기자를 쳐다봤어요. 이게 기회 아닌가요? 명수 기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거죠.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저는 약초차 시음 부스 업체로 가장의 행사장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준호 씨는 물류 아르바이트로 지원했습니다. 행사장엔 외부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가능했어요. 명수 기자는 취재 기자 자격으로 들어가서 라이브 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설령 씨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데모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결련했어요. 드디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행사 당일 저는 약초차 샘플을 담은 가방을 들고 학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음 부스를 설치하는 다른 업체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물류팀 조끼를 입고 무대 뒤쪽에서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명수 기자는 기자석에 앉아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학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들, 연구자들,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로 안태상 이사장이 등장했습니다. 70살쯤 돼 보이는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태상이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획기적인 기억 치료를 선보이겠습니다. N-파동을 이용한 비약물 치료로 부작용 없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대에 큰 기계가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 속에서 본 그 기계와 비슷했습니다. 안태상이 직접 장비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자료에서 본 대로 그는 데모를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을 들었죠. 안태상이 저를 가리켰어요. 네, 질문하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N-파동 치료가 1999년 청원기억의원에서 시행된 프로토콜과 동일한 건가요? 그때 N-파동 7분 초과 시 교정 로직은 어떻게 작동했나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안태상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999년 청원기억의원에서 비인가 임상실험이 있었습니다. N-파동 과다 노출로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죠. 그때 이사장님이 직접 주도하셨잖아요. 안태상이 마이크를 꽉 쥐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준호 씨가 무대 뒤 보조 모니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명수 기자가 준비한 영상이었어요. 테이프 영상, 배송 기록, 안전 로고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음방울 소리와 함께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거 위험해요. N-파동 7분 정상 범위 초과.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태상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연구 참여 동의서도 다 받았어. 그때 설령 씨가 객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이에요. 동의서는 위조됐어요. 저도 그때 간호사였고 다 봤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명수 기자가 라이브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안태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생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최 측이 급하게 행사를 중단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이 청원기억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와 준호 씨, 명수 기자, 설령 씨 모두 동행했어요. 지하 보관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실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시약 있고 대장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가져온 배송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죠. 경찰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작업도 시작됐어요. 준호 씨 연인의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간병인으로 근무하다 실종 신고된 기록이 나왔죠. 준호 씨가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준호 씨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명수 기자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치료의 탈을성 기억 실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과 신문에 데스특필됐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죠. 안태상은 구속됐어요. 청원기억의원은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설령 씨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방울이 들어 있었어요. 연인이 달고 다니던 그 은방울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게 건넸어요. 혜자 씨 지팡이에 달아주세요. 이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저는 은방울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 씨와 저는 서로 다른 상실을 겪었지만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죠. 저는 준호 씨한테 말했어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어요. 게이트볼 동호회에서 지역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준호 씨가 출전했고 저는 응원석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 준호 씨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죠. 저도 따라 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동반자로 살기로 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됐죠. 결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과 연대였으니까요. 저는 가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억 기록 테이블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가족의 병이나 상처를 기록해서 보관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요.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이상하게 돌아가셨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기록하세요. 모든 기록으로 남기세요. 영수증, 진단서, 대화 내용. 나중에 그게 무기가 될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저도 해냈으니까요. 저는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약초 지식, 꼼꼼한 성격, 관찰하는 눈. 그 모든 게 결국 진실을 밝히는 데 쓰였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준호 씨 연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분이 남긴 테이프와 은방울 소리가 결국 진실의 열쇠가 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62입니다. 젊은 날엔 못 지켰던 것들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인내와 끈기,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힘이 됐죠. 80이 돼도 기록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로 이겼어요. 저녁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 지팡이에 달린 은방울이 딸랑딸랑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준호 씨 연인이 생각나요. 그분은 위험을 알았고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 진실을 밝혔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준호 씨와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게이트 볼장에 나갑니다. 함께 스트레칭하고 휘파람을 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웃습니다. 저 노부부 보기 좋다고들 하죠.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고 정정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걸어왔고 함께 이겼다는 거니까요. 가끔 명수 기자가 가게에 들러요. 후속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안태상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설령 씨도 새로운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줍니다. 시장 언니들한테도, 성당 신자들한테도, 게이트볼 동호회 어르신들한테도요. 정의는 때로 분노가 아니라 기록과 연대로 온다고 말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요. 나이가 많아도 힘이 약해도 기록만 있으면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자기들도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라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들한테 말해요. 기록하세요. 모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가게 장부를 정리합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습관이죠. 꼼꼼하게 적고 보관합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집니다. 준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에 봐요.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내일 봐요. 휘파람 준비해 올게요. 저도 웃었어요. 저도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음방울을 한번 흔들어 봤어요. 딸랑딸랑 맑은 소리가 울립니다. 이 소리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를 밝혀냈다는 게 신기해요. 작은 소리가 큰 진실을 드러낸 거죠. 세상에 작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가게 불을 끕니다. 내일 또 손님들이 올 거예요. 차를 마시러 오는 사람도 있고 기록을 맡기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할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별이 많이 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밤하늘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여요. 어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어머니 억울함을 풀었어요. 늦었지만 해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요. 저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살아야죠. 준호 씨와 함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연대하면서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거예요. 62 윤회자가 25년 만에 찾아낸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으니까요.